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들 내 안에서, 그러니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소비자들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 소비자들끼리의 먹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태 피라미드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먹이 사슬, 그 다음에 먹이 그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먹이 사슬은요, 단순하게 생산자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 먹이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까지의 하나의 일련의 단계를 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또 단순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해버리면 1차 소비자가 멸종해버리면 2차부터 모조리 멸종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뭐 생태계에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먹이 그물 형태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먼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죠. 그럼 이 생산자를 1차적으로 먹는 것이 바로 1차 소비자가 됩니다. 뭐 초식 동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나비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방금 말한 초식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1차 소비자가 먹힌다. 누구한테 먹힌다? 2차한테 먹히는 거죠. 근데 사실 뭔가 1차와 2차와 3차가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미 같은 경우에도 나비만 먹는 게 아니죠. 송충이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이가 뒤섞여 있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먹이 그물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1차부터 2차, 3차 이걸 보통 상위 영양 단계로 하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면서 양분과 에너지가 전달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미나 진해 같은 것들은 1차 소비자로부터 양분을, 3차는 2차로부터 양분을 얻고 최종 소비자는 3차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 먹이 그물이 잘 유지되는 것이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자, 먹이 사슬과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산자가 있다고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만약에 한 1000 정도의 양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생산자를 누가 먹습니까? 1차 소비자가 먹게 되죠. 그런데 생산자가 이 10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걸 절대 1차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생산자 본인도 생명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 그러니까 생산자가 1000을 만들었으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를 호흡에 썼다는 거죠. 물질 대사로 썼다는 거죠. 호흡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인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뭐 한다? 열로서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00 정도를 소비하고 난 나머지 한 700 정도만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겠죠. 근데 1차 소비자는 뭐 생명 유지를 안 합니까? 본인도 생명 유지를 예를 들어서 500 정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500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인 열이 역시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차에서 2차로 가면요. 어떻게 된다? 700 중에 500을 썼으니까 200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생산자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 각각의 개체들도 뭐 해야 하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죠. 수요죠. 2차 입장에서는 1차가 공급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건 안정적으로 가려면 공급이 수요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물 양 모두가 생산자는 1차보다 많아야 됩니다. 1차는 2차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이 맨 밑에 누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생산자가 자리하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에너지든 개체수든 생물량이든. 그 다음이 1차. 그 다음이 2차가 되니까 결국 뭐다? 생태 피라미드를 형성해야 뭐 할 수 있다? 생태계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림이 있죠. 개체수,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좀 많아야죠. 생물량, 일정 면적당 생물체의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량이 많다. 왜? 공급이니까.
수요, 공급, 수요. 에너지 마찬가지죠. 280 일부 본인이 쓰고 넘겨주고 일부 본인이 쓰고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모든 것이 다 상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건 아니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단순하게 얼마의 에너지를 썼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 중에 얼마를 썼냐가 되는 건데 에너지 효율은 어떻다? 상위 영향 단계가 뭐 할 수 있다? 비슷하거나 좀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건 아니다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 생태계의 먹이 관계는 그물보다 사슬 형태 아니죠. 사슬보다는 그물 형태죠. 틀렸고요.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포도당을 만들죠. 맞는 말. 유기물. 유분에 저장된 에너지는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잡아먹힘으로써 먹이 사슬을 통해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왜? 하위에서 좀 쓰고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번. 자, 생산자 그리고 가와 나가 있는데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는 소비자고 하나는 분해자라 했는데 가의 예로 세균이 있다라는 건 얘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해자. 그럼 남은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소비자밖에 없죠. 가는 분해자, 나는 소비자. 오케이. 기억에서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 아닙니다. 유기물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야죠.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유기물은 주로 생물의 사체 형태로 이동한다. 사체 형태로 이동하는 건 뭡니까? 분해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이 되는 거죠. 답은 기억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3번입니까? 첫 번째 건 단순한 먹이 사슬, 두 번째 건 복잡한 먹이 그물. 쥐 하나 사라지면 뱀, 매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적이죠. 메뚜기가 없더라도 쥐는 메뚜기 없으면 옥수수 먹으면 되죠.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마찬가지고 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하나가 멸종해도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평형이 더 잘 유지된 생태계는 누가 됩니까? 바로 나가 됩니다. 종의 수도 많은 게 좋고 먹이 관계도 복잡한 게 좋다. 4번입니다. 안정된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풀과 열매는요. 풀하고 열매는 지금 보니까 가장 하위 단계죠. 1차가 아니죠. 뭡니까? 생산자로 고쳐주세요. 생산자. 최종 소비자는 매와 올빼미. 잘 봅니다. 올빼미 잡아오는 거 있습니까? 매를 잡아오는 거 있습니까? 없죠. 매하고 올빼미는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최상위 단계다 보시면 되죠. 생태계의 생물들은 여러 먹이 사슬을 통해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 5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여기서는 생산자인 것 같죠? 여기 시작으로 해서 뭐 1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이다. 맞습니다. 1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있으니까 1차 소비자 맞네요. 참치는 최상이다. 참치를 먹는 게 없습니까? 보세요. 여기 화살표. 고래가 참치를 먹고 있죠. 그러니까 고래가 최상위 영양 단계가 되는 거죠. 고등어는 플랑크톤과 멸치를 모두 먹는다. 봅시다. 고등어 먹고 먹네요. 그럼 맞는 말. 가다랑어는 2차이면서 3차다. 보겠습니다. 생산자 1차, 2차, 3차 가능하죠? 생산자 1차, 2차 가능하네요. 그러면 2차이자 3차이다. 맞는 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비대지를 통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뭐 1차, 2차 상위 단계로 오는 거죠. 이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는 인간이다. 맞는 말이고요. 장구벌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이 장구벌레를 먹이로 하는 소비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장구벌레가 증가하면 일단 어류도 증가할 겁니다. 어류는 장구벌레를 먹으면 되니까. 근데 장구벌레가 뭘 먹습니까? 식물 플랑크톤을 먹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의 개체수는 고치세요. 감소한다 하셔야 되겠죠. 디귿. 어류를 남획하더라도 이 생태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볼까요? 나 어류가 이렇게 없어졌다 라고 하면 인간이 먹을 게 없죠. 얘가 멸종되면 얘도 멸종이 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인간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정된 생태계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 찾아라. 일단 생물량 맞습니다. 상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개체수 공급보다 수요가 작아야죠. 맞습니다. 에너지양 지가 쓰고 주죠. 지가 쓰고 주죠. 에너지양 갈수록 감소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좀 높아진다고 했죠. 개체의 크기 작은 게 큰 걸 잡아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를 2차가 잡아먹으니까 생물체 몸집의 크기는 2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크기는 오히려 상위로 갈수록 커진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생물량과 개체 크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생물량은 개체의 크기가 작더라도 양이 많으면 생물량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의 크기를 생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번입니다. 역시나 생태 피라미드고요. A는 생산자, 1차 소비자. 맞네요. 생산자의 에너지는 모두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아니라니까요. 본인의 일부는 이용하고 일부는 올려주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생태 피라미드. 맞죠? 답은 기억, 디귿. 9번 같이 볼까요? 역시나 생태 피라미드 문제죠. 기억.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동물성 먹이를 많이 섭취한다. 자,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식물입니다. 생산자를 먹는 곤충이나 초식 동물들이 있을 거고요. 그 상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동물성 먹이를 많이 섭취하겠죠. 각 영양 단계 에너지 효율은 모두 같다. 자, 1차 소비자는 1000 중에 100이고 그 다음은 100 중에 15가 될 거고 이게 효율입니다. 그 다음은 15분의 3이 될 테니까 각각의 100을 곱했을 때 같지는 않죠. 상위 영양 단계로 할수록 에너지 양은 분명히 감소합니다. 왜? 각각의 생명 유지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평형인데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무조건 변화가 없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이고 적절한 방향이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양이나 에너지 흐름이나 또는 이 상위와 하위의 이런 개체수나 종류가 안정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생태계의 평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인 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 하여튼 다양해야 됩니다. 종도 다양하고 서식지 다양하고 즉 먹이 관계도 단순한 것보다는 다양한 게 평형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평형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생태계 자체는 외부 영향 또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누가 잘 돌아갈 수 있느냐가 평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멸종되잖아요. 그냥 다 줄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왜? 단순하거든요, 모든 게.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호랑이 경우에 토끼가 없으면 사슴 먹으면 되죠. 됩니까? 그 다음 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빼미와 개구리가 없어도 뱀을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하나가 사라져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평형이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외부의 영향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분명히 생태계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죠. 그럼 지금 1차 소비자가 뭘 먹습니까? 생산자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자를 먹는 1차가 증가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생산자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1차가 증가했다. 1차가 증가했다. 그래서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아무래도 많이 잡아먹히니까 감소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1차 소비자는 누가 먹습니까? 2차 소비자가 먹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늘어나게 된다. 이까지만 딱 보면 일단 생태계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가 줄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생산자가 줄어버리면 이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가 다시 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줄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 역시나 뭐 하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아까 1차 소비자가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보였죠? 생산자가 줄고 2차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스스로가 1차를 줄이고 1차와 2차를 각각 줄이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차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자는 다시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자 줄었던 게 늘어났고 2차가 늘었던 게 줄었고 1차도 늘었던 게 줄었죠. 이게 바로 생태계 회복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차가 늘었다. 2차가 늘면 2차가 1차를 많이 잡아먹죠. 그럼 1차가 줄겠죠. 근데 1차가 생산자를 먹는데 1차가 줄었으니까 생산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변화죠. 근데 좀 있으면 2차가 늘어서 1차가 줄었죠. 그래서 생산자가 늘어나니까 이 늘어난 생산자에 의해서 다시 1차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2차 소비자 어떻게 됩니까? 1차가 회복됐죠? 그리고 2차는 1차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2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1차가 줄었다는 건 2차 입장에서 먹이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많아졌던 게 줄고 적어졌던 게 늘어남으로써 뭐 하는 것이다? 역시나 생태계를 회복하는 거다. 근데 문제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생태계는 깨진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천적이라든지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오죠? 그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시적으로 변하면 대부분 회복을 하는데 어떻다?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뭐 할 수 있다? 평행이 깨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태계는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태계 평행이 어떤 걸로 깨지느냐? 일단 자연재해. 사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홍수가 난다거나 산사태, 화산 폭발 이런 거. 화산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화산재가 뭐 햇빛을 차단해버리고, 그죠? 그다음 화산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갈 거고 등등 자연재해에서 평행이 깨질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인간의 활동이죠. 첫째,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막 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숲이 황폐화되죠. 숲이 없어진다는 건 숲에 사는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토양이 쉽게 침식되거나 산사태 같은 게 잘 일어나죠. 경작지를 개발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인간의 식량을 생산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덕분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서울 뭐 이런 도시 지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물이 많죠. 그럼 이 건물들이 공기 순환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마치 뜨거워진 이 공기들이 순환하지 못하고 모여있는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기온이 너무 높죠. 여름 되면. 환경오염도 있을 거고 또 인구가 아무래도 도시에 집중되니까
그 도시 안에서 CO2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가지고 서식지 복원도 하고, 그 다음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더 이상 개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열섬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도심 속에 정원을 만든다거나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있으면 더 이상 잡아먹거나 아니면 훼손할 수 없도록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노력을 해준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생태계 평행에 대한 ABC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내용을 이야기한 학생을 골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 변화에도 생물 종류의 개체수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A는 틀렸습니다. 평형이 잘 유지되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종이 많고 복잡한 게 좋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생물들 사이의 에너지 흐름도 당연히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2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 2차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뭐한다? 감소한다.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어야 되는데 1차 소비자가 줄었어. 그럼 적게 먹을 거 아닙니까? 적게 먹히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태계 변화가 생긴 거고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거죠. 3번. 가는 먹이 사슬, 나는 먹이 그물. 나가 더 좋은 거죠. 기억. 가에서 메뚜기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자, 메뚜기가 증가를 하면요, 뒤지 입장에서는 먹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뒤지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럼 뒤지의 수는 감소한다? 틀렸네. 나에서 오리와 도요새는 같은 먹이를 경쟁한다 봅시다. 오리하고 도요새. 오리도 새우 먹고 도요새 새우 먹네. 오리, 도요새 모두 작은 물고기 먹죠? 그러니까 경쟁하겠네요. 네, 맞네요. 가는 나보다 평형이 잘 유지된다? 아니죠. 불안정적이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 5에서 10분 정도 불린 다음에 지금 결국 멸치를 해부하는 거죠. 그래서 멸치 위 안에 있는 걸 보고 멸치 위 안에 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물질보다는 멸치가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거죠. 왜? 먹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먹이 위에 발견되지 않는 것은 멸치 위에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멸치의 위 속에는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같은 건 생산자 아닙니까? 관찰할 수 있죠. 이 실험을 통해 멸치는 소비자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죠? 플랑크톤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라는 거죠. 멸치 위 속의 내용물을 관찰하는 까닭은 멸치가 섭취하는, 그렇죠, 뭘 먹었는지 보기 위함이고, 위 속에서 발견됐다는 건 멸치가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물보다는 멸치가 상위 영양 단계에 있다는 거죠. 틀렸죠. 멸치의 먹이 관계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그렇죠, 먹이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5번입니까? 자, 지금 현재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죠. 아까도 봤었죠. 1차가 증가하면요,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을 테니 먹히는 생산자가 많아져서 생산자는 줄 겁니다. 1차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2차는 1차를 먹는데 먹이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먹이가 많아져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자 수는 감소, 2차 소비자는 증가. 답은 1번이 답이네요.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시적으로 1차가 증가해서 생산자 감소하고 2차가 늘었죠. 근데 생산자가 줄어버리니까 결국 1차 소비자는 먹이가 사라지는 게 되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1차가 감소하니까 2차는 먹을 게 사라졌죠. 그럼 2차도 역시나 감소하면서 결국 뭐한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평행 상태를 유지하다가 방금 봤던 거죠.
1차가 일시적 증가했죠. 증가하니까 2차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자는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1차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1차가 생산자를 먹을 테니 생산자는 감소하는 거죠. 제초제는 뭐 하는 겁니까? 풀 죽이는 거 아닙니까? 풀을 죽이는 건 1차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풀을 죽이면 오히려 생산자가 감소하는 거죠. 가의 원인이 천적이 없는 외래종의 도입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됐다면 외래종은 어떻게 천적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외래종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기억, 디귿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요인이면 회복이 되는데 외부의 어떤 요인이 가해지면 회복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자 1차, 2차가 있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A가 사라지면 자, A가 사라졌습니다. C는 일단 사라집니다. 왜? D는 B를 먹으면 되니까 안 사라지죠? 뭐 E는 상관없고. 그럼 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지금 C 한 가지를 먹이로 하는 게 F죠. 그러니까 A가 사라져서 C가 사라지면 F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A가 사라지면 결국 C와 F가 같이 사라진다. 따라서 두 종류 사라진다. C와 D는 G로부터, C와 D는 G로부터가 아니고 G가 C와 D로부터 에너지 얻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고 틀렸습니다. H가 사라지면 H가 1을 먹잖아요. 근데 H가 1을 안 먹을 테니까 E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럼 아마 E가 늘어나니까 얘를 많이 먹어서 B는 줄어들게 되겠죠. H가 사라지면 E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답은 기억하고 디귿 하시면 되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체수와 생산량 등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사냥한답니다. 그 말은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겠죠. 보면은 늑대 개체수가 주니까 사슴 개체수가 늘죠. 사슴 개체수가 는과 동시에 초원량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 초원에 있는 풀입니까? 뭐 풀이라고 할까요? 풀을 누가 먹고 사슴이 먹고 그 사슴을 늑대가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산자 1차, 2차. 그러니까 기억에 풀, 사슴, 늑대 맞네요. 1930년대 초반까지 초원 생산량이 감소한 건 자, 요까지 초원 생산량이 왜 감소했습니까? 늑대가 없어져서 그래서 사슴이 늘어나서 먹이를 많이 먹으니까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있죠. 왜 관련이 없습니까? 디귿. 1920년대 이후 사슴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사슴을 사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 사슴이 사냥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슴이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이 초원의 양이 너무 감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슴은 이만큼 많아졌는데 막상 먹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슴을 사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죠. 생산자 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환경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는 옳은 걸 O, 옳지 않은 걸 X 해라. 숲을 벌채하여 경작지를 만들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게 맞죠. 빼곡하게 지어진 도시의 건물은 이건 뭘 일으키죠? 공기순환을 막아서 열섬 현상을 일으키죠. 그럼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화석연료 과도한 사용은 뭐가 늘어나는데요? CO2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온실 효과를 증대시킨다. 맞고요. 자연재해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많이 주죠. 화산, 지진, 산사태 등등. 됐죠? 10번입니다. 산림을 벌채한 후 농경지로 개발하여 기름야자 머목을 심은 모습이다. 지금 보니까 이제 산림이 파괴됐으니까, 벌채됐으니까 일단 종 다양성은 감소됐습니다. 농경지 개발로 생태계 다양성은 감소하는 거죠. 농경지 개발로 인해서. 왜? 종 다양성이 감소했으니까. 산림을 벌채한 후에 한 가지 유용한 작물. 줄거 볼래요? 한 가지 유용한 작물이라고 했죠.
그걸 대량으로 재배했다? 그럼 만약에 이 한 가지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전부 멸종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종다양성 할 때 배웠죠? 생물 다양성 배웠죠? 뭡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양해야 안정적인 겁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도심에 숲을 조성하고 가치 높으면 국립공원 지정해주면 되고 간척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척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갯벌이 뭡니까? 이 갯벌은 사실 바다와 육지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식지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파괴하는 겁니까? 이거 바로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킨다. 따라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천연길로 지정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 생태계는요, 아무래도 좀 밀접하게 연관된 걸 잘 정리해 주시고 암기할 것만 잘 암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